고등학교 생명과학 2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명의 기원, 최초의 생물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생물체가 진화와 진화를 거쳐서 다양해졌단 말이에요. 진화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이 다양해진 생물을 분류하는 것부터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가장 기본 단위는 우리가 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형태학적 종과 생물학적 종으로 나눠집니다. 형태학적 종은 한 표준종을 기준으로 이와 외부 형태가 유사한 생물을 같은 종으로 분류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린과 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고양이와 강아지. 좀 더 비슷하고 유사한 애들을 같은 종으로 분류할 거예요. 생물학적 종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게 교배가 일어나고 교배에서 얻은 자손이 생식 능력이 있는 생물 집단을 우리는 생물학적 종이라고 부르고, 지금으로서 우리가 나눠진 종의 기준은 이 생물학적 종으로 기준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들이 모여서 속이 모여서 과가 모여서 목이 모여서 강, 문, 개, 역의 8단계로 우리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종에 속하는 동물인데요. 사람 속에 속하고요. 사람 과에 있는 속하는 동물들 모여서 사람, 그리고 영장목, 표유강, 척상동물문, 동물계, 진화생물 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마치 우리가 영화관에 갈 때는 맨 처음에 어떤 영화관을 갈지 정해야겠죠. 그리고 그 영화관에 갔으면은 그 영화관에 몇 층에 있는 관인지를 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관으로 갈 거고요. 몇 번째 줄인지 몇 번째 자리인지 다다다 나누다 보면은 한 자리를 고르게 되겠죠. 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생물의 명칭을 우리는 학명이라고 하고요. 속명과 종소면, 그리고 가끔씩은 이제 생략하기도는 명명자,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는 이명법, 이 세 이름을 다 부르는 이명법을 공식적으로 학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고는 이명법 갖고 있고요. 자, 속명은 호모, 사피엔스는 종속명으로서, 속명 같은 경우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고요. 종속명은 첫 글자를 소문자로 씁니다. 하지만 둘 다 라틴어화한 이탈리체로 쓰는 게 특징이고요. 명명자, 사람 같은 경우는 호모 사피엔스 린네가 이 이름을 호모 사피엔스다라고 이름을 지었네요. 정체로 쓰고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하지만 린네라고 하는 이 명명자의 이름은 첫 글자만 쓰거나 혹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생물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개통수를 기준으로 나누는데요. 생물이 진화해온 경로를 바탕으로 생물의 상호간 유연관계를 나뭇가지로 나타낸 것입니다. 맨 아래쪽에는 공통조상, 최초의 생물이 있겠고요. 가지 끝에는 현존하는 생물 종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분기점은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두 계통으로 나누어져, 그리고 또 다른 계통으로 나누어져서 진화했음을 의미하고요. 가까운 분기점을 공유할수록 생물 종 사이의 유연관계가 가까움을 의미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식물계와 동물계 각 두 개의 생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분류했었는데요. 여기에 원생 생물계 끼면서 3개 분류 체계로, 그리고 원핵 생물계와 원생 생물계 다 포함하고 균계까지 포함하면 5개 분류 체계로, 그리고 현재는 세균역, 고세균역, 진핵생물역이라는 3역과 진정세균계, 고세균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 원생생물계라는 6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역 알아볼게요. 세균역과 고세균역과 진핵생물역으로 세균역과 고세균역이 그쵸. 세균역과 고세균역과 진핵생물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핵막과 막상세포 소기관을 갖고 있는 것은 진핵생물역, 즉 진핵생물역만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균역과 고세균역에 속하는 생물들은 원핵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세포벽에 폴리펩티도글리칸이 있느냐? 세균역만 펩티도글리칸이 있고 고세균역과 진핵생물역은 없습니다. 히스톤과 결합한 DNA, 진핵생물력만 갖고 있고요. 고세균력에도 일부 갖고 있습니다. 염색체 모양은 세균력과 고세균력 모두 원형이지만 진핵생물력은 선형인 걸 알 수 있겠네요. 선형을 갖고 있네요. 자, 이번엔 6개 알아봅시다. 먼저 알아볼 6개 중에 하나. 먼저 알아볼 개는 진정세균계인데요. 단세포 원형 생물로서 세포벽에 펩티도글리칸 성분이 있습니다. 왜냐? 진정세균계는 어디에 속해요? 세균역에 속하니까요. 독립영양생물로서 독립영양생물과 종속영양생물 모두 있고요. 주로 분열법으로 증식하고 세대가 매우 짧습니다. 젖산균, 대장균, 남세균 등이 여기에 속하는 생물들이 되겠네요. 고세균계입니다. 단세포 원형 생물로서 세포벽에 펩티도글리칸이 없습니다. 왜? 고세균계는 어디에 속해요? 고세균역에 속해요. 네, 여기 그
3력 6개 분류 체계 잘 정리되어 있죠. 고세균계는 그렇죠. 고세균역에 속합니다. 단세포 그리고 대부분 극한 환경에 서식하는 생물들인데요. 극호열균, 극호염균, 그리고 메테인 생성균 등이 여기에 속하는 생물이 되겠네요. 원생생물계입니다. 식물계, 균계, 동물계에 속하지 않은 진핵생물이 묶인 무리로서 독립영양생물과 종속영양생물 모두 있고요. 아메바, 집신벌레, 유글레나 미역, 다시마 등이 여기 속하는 생물들입니다. 원생생물계부터는 이제 다 그쵸. 진핵생물역에 속하는 아이들이죠. 맞죠? 이름 진핵생물역. 그쵸? 진핵생물역. 이름이 왕왕 나오니까 복잡 좀 헷갈리긴 하네요. 자, 균계입니다. 대부분 다세포 진핵생물로서 몸의 균사라고 하는 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세포벽에 키틴 성분이 있고요. 종속 영양생물이고 포자로 번식합니다. 얘네는 기생을 하죠. 버섯, 곰팡이, 효모 같은 경우에는 단세포인데 균사가 없는 게 이 효모의 특징이네요. 등의 생물들이 이 균계에 속해 있습니다. 식물계입니다. 자세포 진핵물로 광합성하는 독립영양생물이고요. 광합색 색소로 엽력소 A, B 그리고 카로티노이드를 갖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광합성할 때 얘기했던 거죠. 세포벽의 주성분은 셀룰로스고요. 주로 육상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육상생활 할 때 건조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도록 줄기와 잎의 표면에 큐틸크층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 수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물계입니다. 다세포 진핵생물을 먹이로 섭취해서 다생포 진핵생물로서 먹이를 섭취해 살아가는 종속 영양생물이고요. 세포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이 발달한 게 특징이네요. 선생님, 왜 식물계와 동물계는 왜 예시들이 없나요? 왜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기 때문이에요. 먼저 식물계 분류입니다. 관다발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종자가 있느냐 없느냐, 시방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비관다발 식물, 그러니까 즉 선태식물 혹은 비종자 관다발 식물, 그리고 거시식물과 속시식물 이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선태식물입니다. 수중생활에서 육상생활로 옮겨가는 중간 단계 특성을 나타내는 식물들로서 관다발이 없기 때문에 물기에 마르지 않은 습한 곳에 서식합니다. 그리고 포자로 번식을 해요. 우산이끼, 소리끼, 풀이끼 등이 이 선태식물에 속하는 식물들이겠네요. 비종자 관다발 식물입니다. 관다발이 있고 종자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뿌리, 줄기, 잎의 구분이 뚜렷하고요. 관다발을 갖고 있어요. 관다발의 형성층이 없고요. 체감과 헛물관으로 구성됩니다. 그늘지고 습한 곳에서 서식하면서 포자로, 역시 종자가 없기 때문에 포자로 번식합니다. 석송 같은 석송식물문이나 고사리, 고비, 쇠뜨기 같은 양치식물문으로 식물들이 속하는 식물이 되겠네요. 자, 종자식물입니다. 관다발이 있고 종자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육상생활에 가장 잘 적응한 생물무리로서 식물 중에 육상생활에서 가장 잘 적응한 식물무리로서 식물 중 가장 많은 종을 포함합니다. 뿌리, 줄기, 잎의 구분이 뚜렷하고요. 관다발이 잘 발달했지만 단단한 껍질에 둘러싸인 종자로서 관다발이 잘 발달했고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인 종자로 번식하는 아이들이에요. 얘네는 시방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거시식물과 속시식물로 나눠지는데요. 거시식물은 시방이 없고요. 밑씨가 겉으로 드러납니다. 관다발은 체관과 헛물관으로 구성됩니다. 소철 등의 소철식물문, 그리고 은행나무 등의 은행식물문, 미황식물문, 그리고 소나무 같은 구가식물문 등으로 분류돼요. 자, 속시식물입니다. 밑씨가 시방에 들어있으면서 밑씨는 수정 후 송자로 발달합니다. 관다발은 최관과 물관으로 구성되는데요. 여기는 또 속시식물은 또 떡잎이 한 장이냐 두 장이냐에 따라서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로 나눠져요. 외떡잎 식물, 떡잎 한 장으로서 나란히 매기고요. 관다발이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벼, 보리, 옥수수, 백합 등이 여기 속하는 식물이네요. 떡잎 두 장인 쌍떡잎 식물은 금을 매기고요. 관다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장미, 해바라기, 국화, 콩 등이 여기 속해 있네요. 자, 동물 한번 알아봅시다. 동물은 배엽이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배엽이 2개냐 3개냐, 그리고 그 외에 좌우대칭이냐 방사대칭이냐, 혹은 뭐 그 구조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먼저 배엽부터 얘기해 봅시다. 배엽이 없는 동물은 해면동물이 되겠고요. 2개 있다. 외배엽과 내배엽, 밑에 그림도 있는데 외배엽과 내배엽만 이어져 있다. 그러면 자포동물. 3배엽, 천형동물, 연체동물, 환형동물이 여기 속하는 동물들이고요. 외배엽, 내배엽 사이, 그리고 선형동물과 절지동물과 극지동물과 척상동물까지 이 3배엽설 동물에 속하는 아이들이네요. 자, 몸에 대칭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하나의 기준선인데요. 대칭성이 없다, 해면동물이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방사대칭, 자포동물입니다. 방사대칭이 무엇이냐? 말하자면
해파리 같은 것들 보면 해파리 위에서 보면 동그랗잖아요. 어디서 여기 중심을 잡아도 다 대칭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방사대칭이라고 하고요. 좌우대칭, 양쪽 좌우가 다 대칭인 아이들. 평형동물, 연체동물, 환형동물, 선형동물, 절지동물, 거시동물, 척삭동물이 여기에 속하는 동물들이네요. 자, 기준 더 있었죠? 자, 성구동물과 후구동물은 어떻게 나누냐? 성구동물은 원구가 입이 돼요. 아까 원구라고 하면은 낭배 시기에 만들어지는 구조죠. 원구가 입이 됩니다. 후구동물은 원구가 항문이 되고요. 성구동물에 속한 동물들은 평형동물, 연체동물, 환형동물, 선형동물, 절지동물이 있고 후구동물에 속하는 동물들은 동물이라고 하는데 자꾸 발음이 안 되네요. 급히동물, 척삭동물이 이 후구동물에 속하는 아이들이네요. 자, 호흡과 먹이포에게 이용되는 촉수관을 갖거나 당륜자, 우리가 트로코포라라고 얘기하는 당륜자 유생식이 갖는 촉수담 동물과 성장을 위해 탈피한 탈피동물로도 나눠질 수 있는데요. 촉수담 동물에는 평형동물, 연체동물, 환형동물이 속하고요. 탈피동물에는 선형동물과 절지동물이 속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변동물입니다. 배엽이 형성되지 않는 동물로서 포배 단계의 동물로 조직이나 기관이 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앙 해변 해면이나 해류동굴, 해면 등이 여기 속하는 동물들이네요. 자포동물입니다. 배엽이 형성되고요. 이 배엽선을 갖고 있으며 방사대칭인 동물인데요. 자세포가 있는 촉수를 이용해서 먹이를 잡거나 몸을 보호합니다. 말미잘, 산호, 해파리, 시드라 등이 여기 속하는 자포동물이 되겠네요. 평형동물입니다. 몸이 납작하고 원구가 입으로 발달하지만 항문이 없어요. 플라나리아, 촌층, 디스토마 등이 여기 속하는 동물들이 되겠습니다. 연체동물입니다. 몸이 연하고 외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체절이 없습니다. 달팽이, 소라, 대합, 오징어, 문어 등이 여기 속하는 동물들이 되겠습니다. 선형동물입니다. 몸이 원통형이고요. 체절이 없습니다. 겉이 큐티클층을 덮여 있으면서 주기적으로 탈피를 합니다. 예쁜 고마선충, 회충, 요충 등이 여기 선형동물에 속하는 동물들이네요. 전체 동물종 중에 대부분 차지하는 절지동물, 체절로 된 몸이 키틴질에 단단한 외골격에 덮여 있어서 역시 탈피를 하는데요. 파리, 나비, 새우, 개, 가재, 진해, 거미 등이 여기 속하게 됩니다. 극피동물입니다. 수간기를 가지고 있으며 관족으로 이동하고 먹이를 섭취합니다. 불가사리, 해삼, 성게 등이 여기 속하는데요. 수간기를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수간계는 헷갈릴 때는 찾아봐야죠. 목이 막 아프려고 하네요. 수간계. 운동, 호흡, 배출 등의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내부에는 해수, 액체 등이 통하고 백혈구가 떠다닌대요. 수간계를 갖고 관계가 아니에요. 수간계, 소화계 같은 어떤 개, 기관계 같은 느낌으로 수간계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척삭동물입니다. 좌우 대칭의 체절 구조를 갖고 있고요. 유생 시기만 척삭이 나타났다 없어지는 우렁생이 같은 미삭동물, 그리고 일생 동안 또렷한 척삭이 나타나는 창고기 같은 두삭동물, 발생 초기엔 척삭이 나타나지만 성장은 척추로 성장하면서 대체되는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동 같은 척추동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생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분류, 저는 요 내용을 정리할 때 가장 힘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한번 보시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각각의 생물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류 등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얘네가 어떤 걸로 묶일까? 척추가 있습니다. 척추동물. 시방에 있는 아이들? 뭐예요? 그쵸? 속시식물. 이 내용을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웠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배웠고 중학교 때는 다양성이 분류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냥 쭉쭉쭉 가다가 갑자기 대학교 일반 생물학 배울 때 막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중학교 때 간단하게 배우긴 했죠. 간단하게 배웠던 그 중학교 때 생물 분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들이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자세해졌네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런 생물들 어떻게 다양해졌을까요? 진화를 통해서 이뤘죠. 진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용이 정말 많네요.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은 진화로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생명과학 2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